최근에 은행권 그리고 금융권 전체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조금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월 달 이후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3.5%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하지 않고 계속 베이비 스텝이기는 하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75%까지 벌어져서 이와 관련돼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 차를 방치하면서까지 1.75%까지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를 그래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이런 분위기를 사실은 연출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사만 열어보면은 벼락거지 피하려면 투자해라 라고 한 지난 몇 년간 작년 한 6월 이전까지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하라고 선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목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끊임없이 투자하라고 그것도 심지어 빚내서 투자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목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 영끌이 그거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적극적으로 빚내서 투자해라. 이런 식의 선동들을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대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2030 부동산 패닉바잉 그 상황을 좀 보시면요. 2020년 기준으로 30대 이하의, 그러니까 30대 포함한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30대가 거의 40% 가까이고 20대가 그리고 4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주식 코인의 패닉 바잉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보면요. 상반기에 주식의 신규 계좌 개설자 절반이 2030 세대였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전체 계좌 중에 60%가 무려 2030이 거래소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정말 패닉 바잉 현상이 2021년까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죠. 금리가 오르면서 2022년에는 정말 무려 한 8차례 정도 금리가 계속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닉 바잉이 갑자기 패닉 셀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도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쪽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십시오. 사실 0을 기준으로 계속 떨어져 오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계속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하이먼 민스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왜 민스키라는 경제학자 이름을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경제학 이론에 민스키 모먼트라는 것까지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이 민스키가 제시한 이 모델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해석할 때 조금 참고해 볼 만하기 때문에 오늘 민스키라는 경제학자를 일부러 굳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사실 자산 가격이 처음에는 조금씩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산 가격이 오른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이제
그 상반된 논리가 부딪히기 시작하죠. 자산가치 상승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제는 조금 현금화될 필요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1차 현금화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논쟁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아니다. 이제 고점이다. 이제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쟁이 가속되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언론 보도가 증가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더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관심이 뭐가 됩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관심과 열정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늘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야, 이건 이제 고점이다. 이제 하락할 거다. 했던 얘기는 바보가 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했던 얘기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논쟁이 이제 가열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불패 신화가 꿈틀꿈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패 신화를 믿고 또 더 많은, 뒤늦게라도 이 시장에 참여해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은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환상에 사로잡히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탐욕을 갖고 투기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찍고 그리고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하락할 때는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전환점이 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일으켜서 이 투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채 상환 여력이 현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기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든 빨리 처분해야 된다. 혹은 투기를 무리하게 했던 사람들이 빚을 잔뜩 끼고 집을 샀는데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이자 상환을 못하게 됩니다. 이자 상환을 못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한이익이라는 게 20년 동안 예를 들면 20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 2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그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데 이게 상실이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자만 연체를 했는데 바로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원금 전체를 갚아야 된다. 원금 전체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았는데 원금 전체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은행이 자산을 임의 경매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하락은 뭐냐면요. 무리한 부채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은행에 의해서 임의 경매, 이것도 일종의 반대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갚고 있으니까 연체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이 자산을 팔아치우는 거. 주식 투자에서도 반대 매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매매를 당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6월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한 1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물론 정부도 이 계속 부동산 시장이 계속 빠졌을 경우에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전체에 미칠 이런 영향이 두려워서 보니까 대출 상품을 하나 또 출시를 했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까지를 대놓고 하진 못했지만 빚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빠졌으니까 또 바닥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짝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이 딱 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6월부터 지속적으로 올 상반기 1분기까지 거의 계속 내리 하락하다가 지금 뭐 다시 올라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소폭 늘어났다. 이 현실 부정과 실제로 정부가 좀 무리한 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신용을 공급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약간 하락폭이 주춤하거나 멈추거나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하이먼 미스키가 얘기한 금융 불안정성 이론이거든요. 한마디로 금융시장은 내재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재적 불안정성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그 심리하고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열광하고 심지어 비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과열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적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 심리 상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그 증폭이 되고 이야기가 증폭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되고 관심이 집중이 돼서 또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다시 또 과도한 빚을 차입을 통해서 투기에 나서는 그 레버리지 피드백을 통해서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경찰자들은 그 투자와 투기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가정하는 걸 투자라고 합니다. 투기는 반대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 둘 다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만 전제하는 겁니다. 하락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승만 전제하다 보니까 무리한 빚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하는 거죠. 뭐냐면요. 이 빚을 줄이려고 하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내몰리는 디레버리지 피드백 현상이 벌어져서 자산 가치 하락이 계속 단계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 어느 시점 되면 비교적 건전한 사람마저 내다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때부터는 하락이 완전히 패닉 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황, 팔지 않으면 안 된다. 너도 나도 앞다퉈서 남보다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게 민스키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내재된 이런 불안정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에 얘기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경기가 확장되고 소득 증가하니까 자산 투자 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효과에서 소비도 증가하고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경기 확장되고 이게 이제 레버리지 피드백인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경기 과열로 팍 넘어가서 금리 상승이 되고 나면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자산 매각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 매각이 증가하니까 자산 가격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 지금 그리고 부실 채권이 증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바로 이쯤 와 있습니다. 부실 채권 증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의 디레버리지 과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때 적절한 정책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이 민스키 모먼트 올 수밖에 없고 민스키 모먼트 이후에는 그냥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금융시장도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은행들도 재무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은행도 뱅크런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파산 이런 현상들이 다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위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 너무 한가하죠. 그래서 이게 민스키 모먼트인데요. 자산과 금융시장 동반 붕괴한다. 연체율이 지금 연체율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부채 상환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디레버리지 피드백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디레버리지는 뭡니까? 하락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고 좀 더 하락했기 때문에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게 자산시장 전체, 금융시장 전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금융시장이 내재적으로 불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